단계별 자칭 과정 중 이제 파멸과 출혈의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술자는 환자의 경혈을 비롯한 자극 대상 영역에 침을 자입하게 됩니다. 이 자입의 과정은 크게 침의 방향, 또 자입의 속도, 침의 깊이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침을 자입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통적 방법이 침을 잡는 법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우리가 침을 이제 생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와 유사한 행위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주사하는 것이죠. 네, 뭐 주사기를 어떻게 잡는 법 이런 얘기들은 사실 우리가 어, 교과서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한의학에 있어서는 침을 잡는 법 자체가 교과서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자침의 행위가 되게 의례적, 리추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어떤 모습이긴 만큼 그 의식적인 절차를 정하는 과정으로서 침을 잡는 법을 하나의 표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의사가 자침하는 과정 전후로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에서 보면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도 침을 잡는 법 안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침을 잡는 법은 사실은 뭐 오늘날 너무 이제 이렇게 그림과 같이 보면 단순한데요. 두 손가락으로 잡는 법. 보통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잡는 법이고요. 그다음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는 법. 엄지와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잡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는 법. 예. 엄지부터 검지, 중지, 그다음에 네 번째 약지라고 부르는 손가락까지 쓰는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침자루, 그러니까 침병을 눌러서 잡는 법. 그러니까 침병을 눌러서 잡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침미를 눌러서 잡는 법입니다. 침미를 이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침병을 눌러서 잡는 법. 그다음에 양손으로 침을 잡는 법. 그다음에 침 몸통만 손으로 잡는 법 등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이 마지막에 양손으로 침 잡는 법과 침 몸통을 잡는 법은 원칙적으로 오늘날 CNT라고 하는 위생 침법 안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양손으로 잡든 침 몸통을 잡든 오염되지 않는 조건의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멸균돼 있는 손 상태 와 또 멸균 장갑을 이용한 상태에서 침을 잡거나 한다면 뭐 이것도 가능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한의원에서 시술자가 침을 잡아서 환자에게 자입할 때 보통 그 정도의 멸균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침체가 오염되는 상황으로 침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옛사람들이 언급한 방법 중에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위에 네 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침 손잡이를 위주로 잡는 법까지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고 침체를 위주로 잡는 법은 오늘날은 부적절하다. 다만 침체를 왜 손으로 잡게 되냐면 침이 생각보다 길고 연약해서 피부를 자입 시 제대로 피부를 뚫고 피하와 인체 안으로 자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자입하지 하기 위해서 결국은 양손으로 침을 잡거나 침 몸통을 침으로 잡게 되는데 사실 오늘날은 이걸 대체하는 방법이 침관이라는 보조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관을 이용해서 결국은 오염되지 않은 채 침체가 피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침관은 가이드 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잡는 법에 대한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 만큼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침을 잡고 났다면 어떻게 피부를 뚫고 침을 삽입할 건가, 자입할 건가에 대한 내용과 이걸 자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입이 된 이후에 피하로 자입이 된 이후에 피하에서 특정 영역까지 침을 밀어 넣는 법을 진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피부를 뚫는 법을 자입법, 피하로 넣어서 특정 공간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을 진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침의 조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침 자침 과정이 얼마나 섬세한 의료 행위인가를 또 여러분한테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입법을 보면 자입법에서도 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피부를 자입하는 법, 그 다음에 손톱, 그러니까 침을 잡은 침을 잡고 있는 손이 침을 자입하는 과정에 반대편에서는 이게 피부라고 생각하면 인체의 피부면에 반대 손가락의 손톱을 이용해서 그 자입할 피부면을 누르면서 그 누른 면을 따라서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손톱으로 자입하는 부위를 눌러서 도와주는 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부면을 침을 잡지 않은 다른 손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피부면을 탱탱하게 스트레칭 늘려준 상태에서, 그래서 서장시킨다라는 표현인데, 늘려준 상태에서 피부를 자입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유사한 방법은 결국은 이제 어, 배 부위와 같은 거, 복부 부위와 같은 곳에서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피부면을 어, 어, 스트레칭을 시킨 상태에서 자입을 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와 같이 조절 자입법, 그 다음에 서장 자입법, 그 다음에 복부에서 서장 자입법들을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침이 단순하게 자입을 할 때는 피부의 탄력 때문에, 피부의 상태 때문에 침첨이 피부를 뚫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피부를 뚫지 못한 상태에서 자입하게 될 때에는 환자가 극심한 피부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자침 피부통이라고 하는데 자침 과정에 피부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불필요하게 환자의 자침 긴장도를 높이고 결국 이래서 앞에서 말했던 전제 조건, 환자의 의식 상태에서 분신 상태를 만들지 못하고 과긴장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훈침으로 이루어져서 침 치료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피부를 뚫을 수 있게 하려면 피부가 자입이 쉽게 되는 상태를 시술자가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침을 잡지 않은 손을 이용해서 자입 부위를 이제 탄력을 키워서 자침이 잘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만약에 눈 부위라면 이제 눈 부위에서도 서장 발업을 하면 특히나 눈 부위에서도 이제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자입 시의 눈 부위는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부위인데 그냥 상태에서는 피부 주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부 조건 때문에 그냥 자입을 하면 피부가 뚫리지 않습니다. 자입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서장 자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손가락을 이용해서 피부면에다가 침체를 침 끝을 그러니까 침첨을 양손가락으로 잡고 뚫는 방법인데 어, 그림 그림 맨 위쪽에 있는 이 그림보다는 더 쉽게 뚫리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뭐죠? CNT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오염된 손이라면 결국 이 침체에 오염 물질이 묻고 오염 물질이 묻은 것이 결국은 피부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침법, 협지, 자위법 같은 걸 추구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균 상태여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이 모든 자침에 있어서 피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침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감염원이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자침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적절성 평가에서 항상 고려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입 시 환자가 피부통을 그러니까 자침으로 인한 피부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침법을 여러분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림 20번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방금은 피부를 이제 스트레칭 시키는 방법이라면 그림 20번은
피부를 잡아서 일종의 융기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융기시켜서 자침하는 방법은 주로 직자보다는 사자나 횡자일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직자나 사자나 횡자일 때는 연부 조직을 중심으로 자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를 들어 올리는 자침에서 피부를 횡으로 자입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피부를 잡고, 그러니까 당겨서 자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침관을 쓰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자침법들은 자입을 쉽게 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인데, 이때 여러분이 고려해야 되는 것은 자입되는 부분에 침체는 오염된 손이 닿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오염이 안 된 손이라면 닿아도 되지만 오염이 된 손이라면 이런 침을 잡는 법과 자위법에서 되게 신중하게 조심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침의 자입 방향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침의 자입 방향은 일반적으로는 직자입니다. 피부면에 90도로 자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90도로 자입하면 피부면에 이렇게 공간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사자입니다. 대략 피부면에 45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30에서 50도까지를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피부면에 45도 경향으로 자입하면 자침은 이런 식으로 오가겠죠. 그 다음 횡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연피법, 왓침법, 평자법으로 부르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보면 대략 5에서 15도, 그러니까 10도 전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0도 전후로 피부를 연해서 연부족을 가는데 자침의 방향은 보통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한테 앞서 시간에 경락 체계에서 피부에 대한 소개를 드린 적이 있고 피부를 비롯한 연부 조직의 어, 이제 그로스하고 마이크로한 아나토미 구조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아마 학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침의 자입 방향은 연부 조직을 통해서 심부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직자는 결국은 심부 깊음까지 최단 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자나 행자는 심부 구조까지는 최단 거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구조를 들어가는 것이죠? 연부 조직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에서 진피층 아래 연부 조직 아니면 근육층을 들어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인 건가? 아니면 표피층을 비롯한 진피층을 중심으로 하는 피부면을 중심으로 한 자극인가에 따라서 결국은 직자, 사자, 횡자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경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공간 안에서. 직자에서 경혈 구조는 피부에서부터 연부 조직, 근육, 그 다음에 뭐 골막까지도 경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자에 있을 때는 바로 이 연부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근육과 근막층이 광범위하게 경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횡자일 때는 결국은 연부 조직의 표피와 진피층을 중심으로 한 이 넓은 공간이 긴 공간이 경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경혈이라고 하는 것을 공간이라고 얘기하거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침의 방향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이 쉽게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자침하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요? 그러면 자극 대상과 관련된 병증입니다. 얕게 자침하는 경우는 결국은 얕은 부위만 위주로 자극해야 한다라고 염두에 둔다면, 그래서 횡자나 그 다음에 직자에서도 얕게 아니면 사자에서도 얕게 하겠지만, 이럴 때는 결국은 병증의 상태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열증이나 허증일 때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얕게 자침할 수 있어요. 또는 표증일 때는 얕게 자침할 수 있어요. 환자가 뚱뚱하기보다는 마르면 굳이 깊이 자침하지 않아도 돼요. 어린아이라면 깊이 자침하지 않아도 돼요. 계절적인 시간을 비롯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황제 내경을 비롯한 고전의학에서 우리의 경기가 계절에 따라서 얕은 층, 신부층을 왔다 갔다 주기적으로 변한다라고 할 때 봄과 여름 그리고 낮에는 주로 얕은 층을 위주로 자침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깊은 층이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심부 깊은 곳까지 침이 도달해야 되고 그러한 공간을 뭐 심부 근육, 또 심부에는 골마, 또 심부에는 영역을 자침한다고 하면 그런 자침은 어떤 병증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한증 또는 실증. 예, 실증인데 사실 이것도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허증을 얕게 자침을 한다면 실증을 깊이 자침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허증은 환자의 병증 상태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 환자가 쉽게 자침에 대한 반응성이 쉽게 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이 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보다 면역력에 따라서 수술 후 회복 과정이 다르지 않나요? 그것처럼 허증에서는 아무래도 치료적 자극이 약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얕게 자침은 결국은 약한 자극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실증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에 대해서 적절하게 강도 높은 자극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깊게 자침한다는 것은 강한 자극의 의미를 표상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얕게 자침하는 것은 사기가 머문 곳이 얕은 거고, 병의 부위가 깊은 부위라면 이제 깊게 자침하겠죠. 그래서 깊은 부위라면 BMI가 높은 뚱뚱하거나 튼튼한 체질 또는 어른인 경우, 계절 시간은 얕게 자침과 상대적으로 가을, 겨울, 밤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즉, 여기서 나와 있는 자침의 방향과 깊이의 의미를 요약해 보면 여러분이 경혈은 공간이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대상은 질병 상태가 어느 부인가를 고려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침 자극은 질병 상태의 영역이 어딘가를 염두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질병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영역을 어, 고려한 자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입을 했다면 자입 이후에는 이제 환자의 반응성을 살피고 치료적 반응성을 살피면서 그에 맞는 추가적인 자극의 조절 과정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후기, 최기, 듣기라고 하는 과정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인 자침 자극에 따라서 환자의 병증 상태에서 환자가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듣기 과정으로 가는 거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뭔가 중간에 자침 도구를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환자의 반응성을 조금 더 촉진시키는 것이죠. 이 촉진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환자의 완성된 반응, 또 시술자의 완성된 어떠한 느낌을 우리는 듣기라고 정의합니다. 결국은 후기, 최기, 듣기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을 포괄하면 듣기고 세부하면 후기, 최기, 듣기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세 개의 과정을 듣기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해 볼까 합니다. 듣기라는 말은 오늘날 표준화된 용어이고요. 과거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했는데 가장 많이 황제 내경에서 언급된 거는 기지감흥이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기가 이르러서 어떤 감흥이 일어났다. 사실 감흥이란 말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죠? 예, 청담한 선생이 말한 자침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정신 감흥이란 말에도 등장했었던 적이 있고 여러분이 예전 시간에 기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기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왜 한의학의 물질관이 기와 관련됐을까 할 때 나온 게 또 감흥이란 표현이었었죠. 바로 이러한 듯이 옛 문헌에서는 기로 인해서 야기된 감흥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듣기입니다. 근데 이 듣기 표현이 방금 말한 것처럼 후기, 최기를 통해서 듣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다른 말로는 행기와 송기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치료적 반응성인데 그 치료적 반응성을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동사형 형태인 거죠. 오늘날 듣기는 그래서 자침하고 나서 필수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일정한 경혈 부위, 그러니까 자침 자극 대상 부위에 자침하였을 때
시술자가 아무런 예시나 암시를 주지 않았는데도 환자가 나타내는 하나의 생리적 반응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듣기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늘날은 조금 더 시술자의 어떤 암시를 통해서도 약이 될 수 있는 일종의 현상까지도 듣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과서적으로는 듣기는 순수하게 환자가 야기하는 반응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성은 자침을 하게 되면 항상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나야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지 감흥의 중요성을 보면 옛 문헌에서는 많은 내용 등이 등장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듣기를 오늘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침의 핵심은 이 기지 감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기지 감흥이 나지 않으면 치료가 없는 것이니까 묻지도 말고 계속 반복해서 자침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물론 자침해서 이미 효과가 났다라면 다시는 자침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자침 횟수와 자침 지속의 척도는 기지 감흥, 듣기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 듣기를 통해서 치료 효과가 빠를 수도 있고 치료 효과가 느려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치료의 반응성이 좋냐 나쁘냐는 거는 듣기를 관찰하거나 경험하는가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물리적 자극의 주체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 자극의 주체가 결국은 환자가 느끼는 치료적 반응성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듣기에 관련된 표현형은 제목과 달리 굉장히 고전 문헌에서는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러한 표현 등을 만약에 문헌 안에서 만났다면 그 문헌에 나온 내용은 이러한 듣기와 관련된 상태를 해당 문헌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듣기의 과정은 아까도 나온 단계적으로 보면 후기, 최기를 통해서 듣기라고 하는 최종적 반응성을 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침을 한 뒤에 직후에 봐야 될 후기의 과정, 그리고 후기의 과정 속에서 뭔가 추가적인 조절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최기법의 과정에서 수기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떠한 듣기를 유발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최기법을 하고 나면 이제 이후에는 일종의 유침을 하거나 아니면 수기를 통해 보조적인 방법을 한다라는 보사법의 과정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듣기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홍도연의 침과 침술에서 얘기된 자침의 전체 과정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듣기를 중심으로 후기와 최기를 위주로 해서 단계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듣기는 좋은 거니까 많을수록 좋을까요? 그러니까 듣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극량을 높이면 듣기도 높아질까요?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적정 자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자극을 끌어올리는 게 좋겠지만 사실 역부작용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선 문헌의 황제내경에서는 치료 효과가 없으면 반복해서 듣기를 유도하라고 돼 있지만 결국 듣기도 일정 수준까지 해도 듣기가 유발되지 않으면 일단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환자의 반응성이 더 이상 유발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의 주의사항은 자극량을 높이면 무조건 듣기가 좋아요가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극량이 높으면 듣기가 올라가다가 플랫해지다가 더 높으면 오히려 악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이란 생각을 하면 자극 강도는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듣기의 주의사항입니다. 듣기에 관련된 예 표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하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옛 문헌을 읽거나 참고할 때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듣기 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파악하게 됩니다.
듣기는 결국은 목표지만 자침의 치료 효과를 위한 목표 지점이지만 그걸 확인하는 거는 결국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관적이요? 환자의 주관성과 시술자의 주관성에 의존합니다. 이때 이 주관성을 결국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듣기는 환자의 듣기감과 시술자의 듣기감을 통해서 그 목표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주관성을 파악하는 감각은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주관성과 시술자의 주관성을 이렇게 대변해서 나눕니다. 환자의 주관성은 자침 이후에 후기, 최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적절한 듣기가 일어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감각 현상을 느낄 때입니다. 아프다, 뻐근하, 터질 것 하다, 시큰거리다, 그 다음에 묵직하다, 저리다, 어, 시원하다, 뜨겁다, 아니면 주변으로 뭔가 퍼지는 듯한 느낌, 아니면 전기의 찌릿함,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일정한 영역을 넘어가는 느낌, 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이러한 느낌 등등을 포함해서 환자가 다양한 형태로 자침 이후에 자침 전과 다른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서는 불수의적인 팔다리의 움직임, 그러니까 자침 부위에 불수의적으로 근육이 수축 이완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느낌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의 성질은 인체의 반응성과 질병의 성질과 자침 부위에 따라서 다르고 다만 여기에 모든 감각 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듣기라고 정의할 때는 듣기 과정을 통해서 환자는 궁극적으로 편안함으로 이르러야 됩니다. 결국 과긴장이 아니라 편안함 쪽으로 마음 상태가 움직여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아프고 터질 것 하고 시큰거리고 저리는 느낌들은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어, 불편한 느낌입니다. 불편한 감각입니다. 결국은 통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병증일 때도 이럴 수 있습니다. 결국 자침으로 인해서 이러한 환자의 주관적 감각을 느끼겠다면 이것이 유해한 느낌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과긴장으로 가겠죠. 그런데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특징이 일정 불편함의 역치 스레숄드라고 하겠습니다. 불편함의 역치인가 더 이상 이 수준을 넘어가면 못 참겠어요라고 하는 그 불편함의 역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이 지속될 때 환자는 결국은 과긴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편안함으로 이완돼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듣기의 정의입니다. 듣기감의 정의입니다. 시술자의 듣기감은 환자가 자침을 받는 느낌이랑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대표적으로 그래서 한 시술자의 듣기감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자침을 하거나 환자의 피부에 자침을 하고 나서 자침한 상태에서 손잡이를 수기하거나 그러니까 조작하는 과정에서 뭔가 침이 이렇게 피부면에 끌어올려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발침하려고 그러니까 침을 완전히 뽑는 건 아니고 침을 당겨 봤는데 피부에 걸려 있는 듯한 느낌. 아니면 피하 안에서 침이 들어가는 공간 안에 침 끝에서 뭔가 침 손잡이에서 둔탁한 느낌이나 뭔가 얽혀있는 느낌, 다양한 느낌이 느껴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침밑이 비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뭔가 그것이 사라지고 조이는 듯한 느낌과 둔탁한 느낌이 드는데 이는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낚싯대를 잡은 손끝에서 물고기가 미끼를 삼킨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러한 느낌이 시술자가 느끼는 듣기감의 한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침을 한 직후에 느끼지 못했던 느낌을 후기나 최기 과정에서 뭔가 다르게 느끼게 된다라면
다르게 느끼게 된다면 그건 듣기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듣기감은 처음에는 긴장되어 있지만 나중에 느슨해지는 것도 듣기감으로 시술자의 듣기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시술자의 듣기감은 자침한 직후에 와 그다음에 후기와 체기의 과정 단계를 지나서 손잡이를 통해서 느끼는 첨에서의 반응성을 달리 느끼면 그것이 듣기감이라고 정의하는 거고 그 변화가 없었다면 시술자는 듣기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환자의 듣기감은 위에 말한 것처럼 다양한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각 경험 그중에는 불편한 느낌까지 포함하는 감각 경험이 일련의 상황에서 편안하게 유도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듣기의 판별을 이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듣기의 판별을 지금과 같이 세 개로 교과서적으로는 정리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질병 상태에 놓여 있는 영역이 병증 영역이 깊고 무겁고 팽팽하고 꺼끌거리는 침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침 끝에서 질병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침 끝에서 환자의 질병 상태, 병증 상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하고 느끼는 상태도 침감으로서의 변화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이 변화되는 과정을 그러니까 어떠한 관찰을 하고 침 끝의 느낌을 관찰하고 그것을 조작하는 자침을 통해서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감각이 변화되는 과정을 듣기의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환자의 자학적인 감각을 고려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좋은 느낌도 있지만 불편한 느낌까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느낌이 결국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불편한 느낌이 편안한 느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도 듣기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듣기의 유무에 있어서 이런 주관적 변화는 환자의 병증 상태, 환자의 감각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불명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명확할 때는 환자의 증상이 바뀌는지도 같이 관찰합니다. 그럼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거나 소실되었다면 뚜렷하지 않은 듣기감이어도 환자의 증상을 통해서 듣기가 됐다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듣기, 듣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아주 다양하지만 뭐 요약해보자면 지금과 같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 환자의 체질적, 그러니까 병증 이전의 환자의 체질적 상태, 그다음에 환자가 겪고 있는 현재 병증의 상태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각이 마비된 병증이라면 듣기를 얻기가 쉽지 않죠. 감각이 마비된 경우라면 오히려 듣기를 얻기 쉽지 않지만 오히려 거꾸로 감각이 회복되는 듣기감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결국은 질병 상태가 변화되는 게 결국 듣기의 결과로서도 해석된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경락이나 혈의에 따라서 듣기감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몸 전체는 똑같은 감각적 민감성을 가진 게 아니죠. 여러분이 손바닥, 손끝, 입술 쪽은 감각이 예민하지만 예를 들어서 등이나 복부 쪽은 피부에서 감각이 둔감하죠. 이렇듯 피부 부위에 따라서 감각의 민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신체 앞쪽, 신체 안쪽, 수족 말단 부위는 감각이 신경부가 조밀해서 듣기 유발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듣기 유발성을 감각신경의 영역에서 놓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적 환경입니다. 환자가 놓여져 있는 기후 조건과 또는 환경에 따라서 결국은 이 자침 과정에서의 듣기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추운 겨울에 피부 자극과 더운 여름에 피부 자극은 결국 감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지점을 찾다 보면 결국은 기후 조건과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도 결국은 환자가 느끼는 듣기감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 요소로서는 환자의 체질과 병증이라면 외적 요소로서는 환자가 있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술자의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시술의 역량에 따라서 또는 자극 방법에 따라서도 듣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술자가 듣기의 수준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결국은 보사법과 수기법이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구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침사수법에만 나와 있지만 도구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은 침의 재질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어떠한 금속 재질 중에서도, 그래서 금이나 음으로 만들어진 재질이냐 아니면 동으로 만들어진 재질이냐. 그래서 옛날에는 침의 도구도 이 금속 재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ST 304라고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304 재질의 어, 물질을 가장 어, 호침에 많은 재질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인체에 안전하다라고 밝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침의 재질에 따라서 듣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은 잘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불량한 감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듣기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표현하는 반응이 듣기 방향이 아니라 악화되거나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느껴지는 반응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잘못된 듣기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치료 부위가 정확하지 못하든가 수기법이 정확하지 못하든가 하는 경우에 자침 치료로 인한 환자의 반응성이 달라지는 것. 궁극적으로는 통증 반응입니다. 불쾌한 느낌이 강화되는 쪽인 거죠.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감각과 반응이라면 결국은 듣기라고 정의하지만 환자가 결국 불쾌해지거나 아니면 의식을 소실하거나 라고 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나타났다면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불쾌한 동통 감각, 통증 반응, 그 다음에 채침. 결국은 침이 자입한 부위의 침이 피부 조직 안에서 과도하게 엉켜버리는 과정. 그걸 채침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통증 유발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자가 의식을 잃는 상태. 이것도 불량한 반응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측면을 생각할 때 왜 환자는 듣기의 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될까 할 때, 요즘은 감각신경 현상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감각신경을 자극하는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요즘 다양한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결국은 침 자극이 기계적 신호 전달을 통해서 듣기감을 유발하는 감각신경 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 말초신경의 자극을 통해서 결국 감각신경을 통한 구심성 신경회로를 통한 감각을 지각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계적 신호 전달 과정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의 요소가 직접적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과정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프트 티슈 매트릭스를 통해서 요 감각신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결체, 결체 조직과 경혈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문헌 리뷰를 여러분한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주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치매 물리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중추신경까지 가는 과정에 다양한 인체의 세포, 조직의 물리적 자극의 전달 과정이 개입되어 있고, 이 물리적 자극의 개입 과정 중에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과 신호 전달 물질 등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등은 중요한 게 결국은 감각신경이 전달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신호 전달 물질과 염증 전달 물질, 면역 전달 물질 등이 치료 효과에도 관여한다는 거죠. 결국은 듣기를 유발하는 것은 결국 감각신경을 활성화시킨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야기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이러한 모든 물질과 신호 전달 체계가 결국은 치료 효과로 작용한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의 의미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라는 점인데, 치료 효과는 결국은 감각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감각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의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감각 현상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왜냐하면 침치료 효과의 필수가 듣기를 유발하는 거고, 그 듣기의 유발의 평가는 듣기감이라는 주관적 현상이라면 이 주관적 현상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듣기 설문지를 만들어요. 왜? 이 경험은 환자가 하고 있는 거죠. 또 시술자가 경험하는 거죠. 이 경험을 파악하는 가장 현재까지 함적 수단은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듣기감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개발하는 게 자침치료 연구와 자침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많은 연구자들은 이 듣기를 평가하는 설문지를 개발해 왔고, 다양한 버전의 듣기 설문지가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듣기 설문지를 하나의 사례로 보면 결국은 듣기에 대한 퍼셉션, 지각을 퀘셔네어, 설문한다. 결국은 듣기를 인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루브릭 척도라고 하는 10점 평가지를 활용하는 거죠. 여기에 근데 듣기 평가지를 보면 여러분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뻐근한 느낌, 우리우리한 느낌, 퍼져나가는 느낌, 뻐근한 느낌 등등등 아주 다양한 느낌들이 있는데, 이 느낌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어,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불편한 느낌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이 불편한 느낌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자의 편안한 상태로 유도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유도 과정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극대화돼야 된다는 과정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과정은 일정 수준에서는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환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자침 치료에 대한 불편함이 오히려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듣기감을 평가했을 때 이 듣기감에 대한 평가가 자칭과 연관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자칭과 연관되지 않은 그냥 단순한 피부 감각과 비교될 만큼 어떠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각각의 듣기감에 따른 치료 효과를 비교한 건데, 우리가 A층 아프다라는 느낌이 그냥 이게 치료 목적의 아프다와 그냥 나를 꼬집거나 자극해서 나타나는 아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게 치료 목적성을 도달하는지를 평가해 보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듣기라고 하는 것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정인 거고, 그냥 단순한 감각 현상이라고만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치료 효과와 항상 연관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할 수 있는 감각 현상은 유발이 침이 아닌 데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유발된 느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엇 연관돼야 된다고요? 치료 효과와 연관돼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구들이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경혈에 따라서도 듣기감의 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그 듣기감의 수준은 치료 효과에서도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도표는 똑같은 자침이 합곡, 족삼리, 태충에서 각각 듣기를 유발한다고 자각했을 때 그 치료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듣기감이 경혈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층이라고 하는 시큰거리는 아픔은, 그래서 합곡이나 족삼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태충은 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따스한 느낌은 합곡에선 있었지만 뭐 태충에선 덜했다. 그래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압박 느낌, 그러니까 무거운 느낌은 그래서 합곡에서는 없었지만 태충이나 족삼에선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경혈에 따라서 듣기감을 유발하는 감각 현상은 그 특징이 다르다라는 얘기도 드립니다. 다만 이런 듣기를 평가하는 설문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관적 경험인 만큼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경험은 이 설문지라는 카테고리 안에 모두 담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좀 더 합리적인 듣기 평가를 할 수 있는 설문지 개발이 개선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환자의 인식과 경험, 환자의 그러니까 시각이 아니라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관점과 환자의 경험에 따라서 이런 듣기의 감각은 굉장히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듣기 설문지를 만약에 활용해서 내가 듣기 평가 연구를 하거나 임상적 친구 치료 평가를 어, 어, 해석하더라도 항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있는 개별 환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소통이 더 이 듣기 정보를 얻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듣기라고 하는 과정이 단순히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동반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동반된다라는 것을만 주목하다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환자가 든다면 그 불편함을 부정화시키죠. 그 부정적 느낌의 최고가 결국 통증입니다. 결국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회피하고 싶은 통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 감각을 우리는 통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듣기를 유발하는 감각에 불편한 느낌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불편함이 통증과 구분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연구는 2010년도에 진행된 연구로 순수하게 듣기로 유발될 수 있는 상태와 그게 아니라 환자가 결국은 통증을 유발한 상태라고 하는 조건을 비교해 놓고 그 감각을 환자는 통증이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 회피하고 싶어라는 상태. 또 하나는 불편을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나한테 편안함을 유발한 치료야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통증으로 해석하지 않은 결과치에서의 침자극을 한 경우를 비교해서 듣기를 유발한 상태, 그다음에 단순히 환자를 회피성 통증을 유발한 상태를 연구해 보면 듣기를 유발했을 때 뇌의 fMRI 상태와 통증을 유발한 상태 fMRI 상태는 그 뇌의 활성 부위와 또 기능 상태가 다름을 알 수 있죠. 사실 파라타라는 거는 것은 뇌의 기능적 상태가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억제되는 쪽이다. 기능적으로 기능이 어, 흥분보다는 이제 이니비션 상태로 저하된 상태라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일부 부분에서 흥분 상태가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억제와 흥분의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통제라는 상태는 과각성된 것 같이 모든 뇌가 빨간불이 켜진 듯 알람 상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과각성으로 통증이 야기된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듣기와 통증 상태를 구분해 놓은 상황에서 다음 단계 연구를 해봅니다. 그건 뭐냐? 듣기만 유발된 상태에서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와 듣기와 통증이 동반되는 상태에서의 듣기를 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히 통증만 유발된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환자에게 지금 과하게 통증이 유발된 상황에서 듣기가 유발되는 걸 보면 단순히 듣기를 유발된 거와는 다른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연구자의 핵심은 결국 얘기 뭐냐면 환자에게 불필요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자침 자극의 듣기를 유발하면 치료 효과는 상쇄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순수한 듣기, 그러니까 환자가 결국은 릴렉스 됐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환자가 결국 과긴장으로 갔다. 그러면 이러한 중간 단계의 치료 효과는 반감됐어요라는 결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듣기가 충분했어요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환자는 스테이블하게 치술자가 원하는 치료 효과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이렇듯 듣기가 말하는 의미는 치료 자극, 결국은 후기, 최기를 통해서 얻어진 듣기가 적절해야 된다는 의미와 그 적절성의 의미는 환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편안한 어떠한 의식 상태와 그리고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는 수준을 우리가 듣기라고 하고 듣기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드립니다.